안녕하세요. 공단계 생장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저희 2024년 지방직 7개년 OX 이제 특강으로 이제 1단원부터 7단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컬이랑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는 저희 공단계 강의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빠르게 스피디하게 일단은 저희들 우리 구급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한번 OX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무리 이걸 딱 하고 가시면요. 여러분 인역처에 나와 있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지방직 7개년 주제별로 해서 OX를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이원론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윌슨이 정치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오케이 우리 행정을 떼어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였다라고 하셔야 돼요.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 과학적 관리론에서 영향받았죠. 경영합리화운동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관주의 문제 때문에 행정개혁운동,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갑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은 행정은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정치는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건 X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정치, 행정, 이원론은 여러분 정치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한번 갑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오케이.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 경영과 비슷하다. 공사행정 이론론,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O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5번 갑니다.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구 죽겠네 이제 경제대공황 이후에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왔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O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여러분 이론론이죠? 이론론이 시장 실패 이후에 행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론이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대표하는 애플 B. 정치행정이 단절적 X 되겠습니다. 연속적이라고 보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연속적. 애플 B.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라는 애플비가 주장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해당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플비의 주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행정이 연속적이다. 그리고 행정 민의를 중시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아, 얘가 애플비구나.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기출선지로 머릿속에 딱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규제 파트인데요. 이제 한번 9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맞습니다. 경제 규제. 우리, 오케이. 경쟁 범위에 적정하죠. 그래서 가격 기능에 개입한다. 너무 높이지 마. 기업의 시장 기입 너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하는 게 경제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 갑니다. 환경 규제와 산업 재해 규제는 경제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여러분,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무슨 규제요? 사회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규제가 뭔데? 소비자, 근로자, 환경, 약자에 대한 보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규제요? 경제적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안전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소비자, 근로자, 환경, 약자, 소비자 안전 규제. O 되겠습니다. 13번 되겠습니다. 직접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직접 규제와 자율 규제 중간 사이 공동 규제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공동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율규제다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규제? 자율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관리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수단 규제죠. 수단 규제. 수단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 규제가 심한 거죠. 자,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네거티브 규제가 소극적 규제잖아요. 아들아 마음대로 해라. 사람만 죽이지 마라. 그래서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윌슨 나오는 거예요. 윌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정치는 규제 비용과 편익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구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네요. 비용과 편익 모두 분산된다. 상대적으로 작다. 무슨 정치? X입니다. 무슨 정치가 돼요? 대중정치 되겠습니다. 대중정치. 자, 낙태에 대한 규제는 별로 신경 안 쓰이죠. 편익도 분산, 비용도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무슨 정치다? 대중정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에 속한다. X 되겠습니다. 무슨 정치다? 대중정치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정치는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분산돼요. 편익은 크고 동일적인 소수에 딱 귀속됩니다. 편익이 딱 귀속되니까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다? 고객정치다 라고 하셔야 돼요. 고객정치. 자,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좋죠. 그러면 해줘.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잖아요. 해줘. 그러면 이익 집단 정치가 아니라 무슨 정치다? 고객 정치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고객 정치다. 자, 고객 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은 일부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여러분, 비용이 일부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돼. 비용이 집중되면요,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X입니다. 무슨 정치? 기업가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가 정치 이렇게 나타난다. 자,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제 하지 마. 돈 들잖아 라는 겁니다. X 되겠습니다. 무슨 정치예요? 역시 기업가 정치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집중되잖아요. 편익은 분산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가 정치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과소공급설, 우리 작년에 한번 나왔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스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해 공공재의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그너입니다. 바그너의 예산 팽창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행정수에 대한 탄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킨스는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멀이죠. 한번 갑니다. 보멀은 전쟁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는다. 이게 바로 피코가 Y지만이에요. 밑에 있는 피코가 N Y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전쟁 위기죠. 전쟁 위기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전쟁 위기에는 사적 지출이 여러분 이를 무슨 지출? 공적 지출이 대체를 해요. 사적 지출을 원래 쓸 걸 공적 지출이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 효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넘어가잖아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진 않는다. 톱니바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 효과, 톱니바퀴 효과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병이 아니죠. 오케이. 자, 한번 갑니다. 밑에 피코가 Y지만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한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병. 보물이 뭐라고 했냐면 디지즈라고 했습니다. 보물 디지즈, 보물병. 이게 뭐냐면 정부는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우리 기계 자본 이걸 집약이니까 여기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물 디지즈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갑니다. 바그너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가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오해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뭐예요? 니스카넨 되겠습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영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의 민간 투자 계약 방식 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 영역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요? X 되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축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이 부분을 뭐 한다? 민영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NPM 때. 그래서 여기서 방향만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뭐 되는 거요?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같은 거 만약에 민영화돼서 올려버리면 여러분 전기 못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30번 되겠습니다.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공기업을 팔아요. 그럼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되겠고요. 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해야 된다. 이건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은 없어요. 민영화할 필요 없습니다.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일단 B 했죠.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했습니다. 트랜스퍼 했네요. 대신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해서 약정 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했다. 그 결국에는 민간은 임대를 받았잖아요. BTL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가지고 BTO라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내용 한번 갑니다.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는 생활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 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그래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결국에는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은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면 안 돼요.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 사업, 시설 관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되겠습니다.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 부분의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이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 부분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벌써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사용자 부담, 수혜자 부담, 응익주의.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그럼 재정 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 저해한다가 아니라 제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행정이념의 시대의 변천 한번 갑니다. 저희들 이거 60몇 번까지 할 거거든요. 그 다음 끊고 나머지 이제 우리 이론 파트 이제 챕터 4 따로 할 거예요. 일단 37까지 한번 갑니다. 관능적이다, 관능적이자 행정관리로는 저력과 능률성을, 형평성 아니죠? 능률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X 되겠습니다. X는 이렇게 끌게요. 이게 더 낫네. 신행정론은 형평성과 탈규제의 가치를 추구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형평성과 뭘 강조해요? 책임성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M은 경쟁과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한다. 생산성도 괜찮고 효율성도 괜찮아요.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뉴 가버넌스는 대응성과 무슨 민주성을 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나올 때 원래 이 선지였는데 두 개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효율성과 민주성을.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니다. 자, 이제 본질적 가치입니다. 형 공자를 정복해 공익 한번 해볼게요. 공익의 실체서는 공익이란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전체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 되겠습니다. 공익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 루소, 본질론들 자료들이죠. 그래서 실체의 대표적 학자는 플라톤 루소가 있다. O 되겠습니다. 공익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실체설이에요. 실체설이 사익의 합 넘는 공익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설이 아니라 무슨 설? 실체설 되겠습니다. 자, 공익 실체설이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맞죠? 공익은 사익의 합 넘는 거다. O 되겠습니다. 자, 공익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 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이건 X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과정설이죠.
그래서 집단간 상호작용 산물 공익 과정설 되겠습니다. 자, 46번 되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 산물로 보았다. X 보았다. 그래서 요 선지를 통해서 요거 이렇게 떡 머릿속에 두 개 하나 넣어두시면 우리 과정설에 대한 개념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이런 유튜브에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갑니다. 내용 하나하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번 쫙 스크린하면서 오른 선지 있으면 또 내용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번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공익 실체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오케이.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있다. O 되겠습니다. 자, 공익과정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왜냐면 절차적이잖아요. 과정설은 타협 조정. 여러분, 이렇게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오케이. 타협 조정, 선진국, 다원주의. 오케이. 그래서 보수적. 머릿속에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O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회 전체 이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보지 않았다. 아니죠. X 되겠습니다. 향상된다고 보았다 라고 하셔야 돼. 보았다. 공무원 현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한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X 되겠습니다.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이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따른다. 맞습니다.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최소 극대 원리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현장 불평등 위해서라도 사회의 총체적 현 극대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할 수도 본다. 아니죠.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1-9는 10이라는 정책이 있고요. 5-4는 9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공리주의는 무조건 이걸 선택해요. 하지만 롤스는 뭐냐면 아니야. 너무 갭이 많으면 도리어 이게 더 맞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대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X입니다. 누구? 약자.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 수혜자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했다. X 되겠습니다. 여러분, 롤즈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자유잖아요. 이 원리가 평등인 거고요. 그래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롤스는 사회 정의의 제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할 경우 2원리가 우선이라고 정했다. 오해가 X요? X 되겠습니다. 1원리가 우선이다 라고 했죠. 평등한 자유원리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평성에 대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적 형평성이랑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수평적 형평성이랑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오해가 X요? X 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이 동등한 것을 동등하고 수직적 형평성이 동등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단적 가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투입과 산출의 비율, 효과성은 능률성과 목표 달성도를 나타낸다. 오해가 X요? X 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능률성이 투산이죠. 투입 비율 산출이고요. 목표 달성이 효과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은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를 효과성, 이거를 효율성이나 능률성.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도 알 수 있듯이 효율성과 능률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이해하셨습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왜냐면 기출선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잖아요. 오케이, 갑니다. 60번 되겠습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라는 건 우리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이에요. 그래서 능률성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효율성, 능률성, 효율성의 뒷받침을 받침한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라든가 칼도 힉스 나오면 경제학적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능률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되겠습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대내적으로 국민의사의 존중 수렴과 대외적으로는 행정조직의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오해가 X요? X 되겠습니다. 민주성은 삼각형 딱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고요. 대외적이 국민 의사의 존중입니다. 대외적이.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의 민주성 국민과의 관계에서 고려되며 관료조직의 외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고려될 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3번 되겠습니다.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O 되겠습니다. 목표가 딱 정해지면 최고의 수단을 선택한다. 자, 효과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합리성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보잖아요.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65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퀸과 로브의 경쟁가치 모형인데요. 조직 문화에서 경쟁가치 모형은 과업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여러분, 창의성을 강조하는 우리 개방체제, 즉 혁신지향 문화에서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개방체제 하에서. 자, 66번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경쟁가치 모형에서 혁신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합리적 목표 모형에서 과업지향의 문화가 생산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과업지향의 문화다라고 하셔야 돼요. 과업지향의 문화라고 하셔야 돼요. 과업지향의 문화. 과업지향의 문화. 문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XX 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관계 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 관계에서는 사기 유지를 강조하네요. O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위계 문화는 균형과 안정성 가치예요. 균형과 안정성, 이걸 강조하지 응집성을 강조하는 거야. 응집성은 관계지향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68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이제 행정의 접근 방법, 나머지 한번 뭐 110개가 있거든요. 반 정도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최대한 지방직 끝나기 전까지 싹 올릴 테니까 하루하루 머릿속에서 딱 스크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계에서 행정을 강의하는 김규대였습니다.